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철저하게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는 일상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몸도 노쇠해져서 예전 같지 않아요.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하던 일 멈추고 들어가 쉽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남잔 부엌에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설거지, 빨래, 청소, 취사 모든 가사일을 제가 합니다. 설거지 빨래는 묵히지 말고 그때그때 치우고 볕 좋은 날엔 이불도 말리고 베개도 자주 빨아서 넣습니다. 혼자 살면 거의 옷도 유니폼이 됩니다. 누가 그걸 또 입냐고 핀잔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옷도 사지 않고 옷장에 있던 것도 꺼내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4벌로 1년을 났습니다. 호라비 생활 10년에 누추함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제일 힘든 건 고독과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허전해 이불을 둘둘 감고 힘껏 안아도 공허한 가슴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공복감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내의 웃음이 그리웠습니다. 나홀로 세탁소를 지키는 동안 세탁일도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아버지 때부터 해온 일이라 손님들의 신뢰와 단골은 늘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옷감의 종류도 많아지고 주의사항이 늘어나서 일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기계가 많은 부분을 대신해주기도 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집집마다 세탁기와 다리미가 보급되면서 세탁업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코인 빨래방 같은 신문물이 들어와서 타격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세탁한 깨끗한 옷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손님을 보는 일은 큰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손님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소중한 단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세탁기를 접자고 생각한 이유는 쇠퇴해가는 기억력,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가끔씩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에 한몫했습니다. 어디서 읽었는데 뇌세포가 하루에 5만 개씩 죽어간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제 뇌세포가 늙어서 사라지고 있겠죠. 아무튼 메모를 달력에도 적고 메모판에도 적었지만 놓치는 일이 점점 늘었고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60대 초반인데 삶에 낙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가게를 접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나 둘씩 세탁물도 정리하고 기계를 가져갈 업체도 알아봤습니다. 대망의 세탁소 마지막 영업일.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옷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는데 몸이 어딘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한 중년의 남자가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매우 비싸 보이는 모피 코트를 한 벌을 가지고 왔더군요. 전 미안해하며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손님,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문을 닫아요. 죄송한데 근처 세탁소에 맡기시죠. 남자는 곤란해하며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이것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손님,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영업하려고 문 연 게 아니라 닫으려고 정리하느라고 연 거라 좀 곤란한데. 그래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남자는 불편한 몸으로 허리를 굽혀 절을 하듯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저 손님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세탁물이니 받겠습니다. 남자가 기뻐서 상기된 얼굴로 계산은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 죄송하지만 이 주소로 배달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님이 제 마지막 손님이니 제가 특별히 정성껏 세탁해서 배달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꼭 집으로 배달을 해달라며 주소 적힌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곤 절뚝절뚝거리면서 나갔습니다. 전 가게 정리하러 나왔다가 일감만 받은 것 같아서 쓴웃음을 지으며 남자가 맡긴 비싼 모피 코트를 살펴봤습니다. 비싸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름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봤던 기억이 뭔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뭔 기분인지는 잘 모르겠다 싶어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실은 모피 코트에 얽힌 아내와의 추억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내와 둘이서 세탁소를 운영할 때였습니다. 세탁소엔 옷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지금이야 기간 내에 미회수된 세탁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세탁소에 옷을 맡기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찾아가지 않고 세탁소를 마치 전용 옷 보관 창고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옷 중에서 당시 고급 모피 코트가 있었어요. 방직 공장 사장님네 사모님의 옷이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으러 오시질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매번 나도 한 번만 걸쳐보자면서 모피 코트를 입었는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여보 어때? 어울려요? 당신이 옷 임자 같네. 저 이제 그만 벗어놓을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런 고급 모피를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정신없는 사모님들이겠지. 여보, 이제 그만 벗어놓자. 아유, 벗어요, 벗어. 근데 여보, 저 옷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걸 수도 있으니 기다려야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는 듯 낙심한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미안했습니다. 손님들의 옷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저만의 운영 수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탁소에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자기가 맡긴 옷을 세탁소 주인이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시집와서 어머니 구박만 받고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에게 옷 한 벌 못 사주는 못난 남편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이 입던 옷 말고 신상으로 고급 모피 코트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큰맘 먹고 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제 형편엔 어울리지 않았던 고급 모피 코트 하나를 아내에게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소녀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평생 간직하겠다고, 아니 자기가 죽으면 수의 대신 이걸 입혀달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아휴, 그렇게 좋아? 네, 당신이 주는 거니까 더 좋아요. 평생 조심조심 입을 거예요. 너무 좋아. 행복해서 꽃처럼 활짝 웃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0년이 흘렀는데도 호라비로 살면서 심장도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서 씁쓸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하지 말자. 마음을 추스리고 마지막이 될 빨랫감을 넣고 드라이 클리닝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모피 코트를 깔끔히 드라이 후 약속한 날짜에 중년의 남자가 적어준 주소로 배달을 갔습니다. 주소지는 생각보다 조금 멀어서 의아했습니다. 가까운 세탁소를 두고 굳이 우리 동네까지 와서 세탁을 했을까 싶은 거리였거든요. 더구나 주소지가 가까워질수록 오르막이 계속되더니 산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거의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집을 보고 여기가 맞나?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당장 쓰러져도 놀라지 않을 슬레이트 집이었습니다. 모피코트와 전혀 안 어울리는 집인데 주소로 장난친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일을 마쳐야 했기에 전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이 고장이 났는지 벨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몇 번 더 누르다가 그냥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세탁소인데요. 손님 안에 계십니까? 세차게 대문을 몇 번 두드린 뒤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예, 나가요. 가느다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녹슨 쇠문이 열리고 목소리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새초롬한 얼굴을 보고 전 너무 놀라서 모피코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처럼 30년 전 절 버리고 떠난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생기가 사라진 입가에 살이 조금 처지긴 했지만 분명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사막에 유전이 터진 듯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처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아내가 저인 줄 알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아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벌떡 일어서고 대문을 도로 닫고 집 안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얼른 도망가는 아내의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잠시만 이야기 좀 해. 할 말 없어요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집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줄 모르고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여기 산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달쯤 됐나? 세탁소로 모피 맡기러 온 그 남자는 누구야? 새 남편인가? 아내가 안절부절하더니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겠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모피 코트를 달라고 해서 왜 그러나 했는데 당신 만나게 해주려고 했나 보네요. 기억 안 나요? 제 남동생 달근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불량배들과 6대1로 붙어서 불량배들을 손봐주었던 핵주먹 천하 달근이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는 분명 다리도 불편해 보였고 얼굴 또한 귀엽고 익살맞던 처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아무리 고생을 했대도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인상이 바뀌나 싶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달근이는 주먹이 너무 세서 중학교부터 싸움꾼으로 유명했어요. 아, 그때 불량배가 당신을 괴롭혔던 그날도 그럼? 네, 달근이가 가는 곳엔 늘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 얼굴이 터지거나 상대방 얼굴이 터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당신도 알다시피 저희 큰집 어머니는 저희가 눈의 가시였잖아요. 어떻게든 저희를 치우고 싶어 하셨죠. 저야 결혼했으니 더 안 봐도 되는 신세였지만 달근이는 하루아침에 그 집의 골칫거리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달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큰어머니는 성인이 됐으니 이제 그만 집을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달근이는 홧김에 가출을 했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조직폭력배가 됐대요. 저도 거기까진 몰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경쟁하던 조직과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그만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대요.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간병을 하든지 데리러 가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큰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요. 조폭, 난투극, 난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야.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 무서웠어요. 무섭다니 뭐가?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가?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천치 같은데 그땐 저도 어렸잖아요. 전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당신도 알죠? 그랬지. 어머니가 큰집 어머니한테 저보다 먼저 달근이 소식을 들으셨더라고요. 큰집 어머니 전화를 받고 달근이를 만나러 병원에 가겠다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세탁소로 나가려는데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절 부르셨어요. 그리곤 봉투를 하나 내미셨고요. 우리 엄마가? 네, 지금도 어머니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동생 다리 병신에 사람 구실도 못한단다. 보호자가 없으면 평생 똥오줌 지리면서 살게 됐다고. 어떡할래? 네가 달고 오는 호까지 데리고 살자고 하진 않겠지? 전 어머니께 울면서 매달렸죠. 동생을 데리고 오진 않겠다고. 하지만 이 집을 당신을 떠나라곤 하지 말라고, 이 집 며느리로 인정해달라고 어머니께 애원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 쉬는 것도 싫으시다고 하대요. 큰집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히는 것들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시끄럽고 당장 떠나거라. 네 남동생 보살피면서 살아.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고. 너희들이랑 엮여서 좋을 일 하나 없다.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내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알겠다. 매정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난 당신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고부 갈등에 중재도 못하는 모질이 남편이라 나한테 실망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알았다고. 아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일어서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엔 오래된 편지 다발이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아내에게 보냈던 사랑의 편지였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이 편지 뭉치도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내 삶이 힘들 때마다,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읽었어요. 내 유일한 안식처 같은 거예요. 이럴 거면 다시 집으로 나에게 돌아오면 됐잖아. 지금까지 왜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던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그랬어요? 절 금세 잊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잖아요. 당신이 날 버릴 줄은 몰랐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평생 당신만 기다려왔는데. 아내가 다리 불구에 만신창이가 된 처남을 돌보고 간병한 지 3년째 되던 해, 처남은 조금씩 회복을 했고 의족에도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조직에선 나왔지만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처남은 돌아가신 장모님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내는 처남이 홀로 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싹싹 빌어서라도 집으로 돌아와야겠다 싶어서 세탁소로 찾아왔대요. 그런데 막상 세탁소가 보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지 못하고 근처에서 왔다 갔다 배회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딱 걸렸대요. 아니,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어머니, 저 상영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죽은 듯이 숨도 안 쉬고 지내겠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세상 차가운 목소리로, 네가 와도 이젠 소용없어. 상용이 여자 생겼다. 결혼할 여자.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저기 숨어서 지켜봐라. 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말에 아내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됐대요. 그래서 과일집 골목에서 숨어서 세탁소를 지켜봤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당장 달려가고 싶은 걸 꾹 참으면서 지켜봤는데 저녁이 되니까 자동차 한 대가 서더니
화려하게 꾸민 여자가 세탁소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당신이랑 같이 나와서 맥주집을 가더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여자가 당신이랑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어떻게 당신이 날 배신할 수가 있어? 아니야, 오해야. 그 여자는 그냥 동창이라고. 초등학교 동창. 단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가 우리를 결혼시키려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걸 내가 내내 거절하고 동창한테도 분명히 아니다 말하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 근데 왜 아침에 당신이랑 같이 나오는데 마치 부부처럼 나오는 걸 보고 나도... 여보, 그날 걔는 엄마랑 같이 잤어. 난 걔랑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아이고 세상에.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하필 가희와 제가 나오는 모습을, 그것도 아침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그 여자와 내가 정말 결혼할 사이라고 믿었다니.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그 길로 다시 처남이 있는 장모님의 고향섬으로 돌아갔다니,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내도 모든 것이 자신이 오해했던 걸 알고 속상한 나머지 회한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삶은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는 건가요? 아휴, 여보. 전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당신을 만나서 난 너무 좋아.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 당신이 살아있어 주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조금만 더 일찍 와볼 걸 그랬어요. 처남이랑 다시 돌아온 건가? 아니요, 저 혼자 왔어요. 알고 보니 아내와 처남은 장모님의 고향섬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처남이 고깃배를 한 척 사서 식당을 차렸는데 아내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도왔다고 하네요. 남매는 착실하게 돈을 모았고 처남도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대요. 처남이 딸 둘을 낳고 일가를 일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살던 아내는 더 이상 처남에게 자신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곳에 가고 싶다고 처남에게 말했다고 해요. 바로 세탁소가 있는 우리 동네죠. 처남은 그저 유년 시절 자란 곳에 가고 싶나 보다 했는데,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면서 아내가 낡아빠진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집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처남은 그 이유를 그제야 눈치챘다고 합니다. 진작 말하지 누나. 나 때문에 누나 인생을 망쳤어. 너무 미안해. 못난 동생 때문에 누나가 고생만 하고. 미안해 누나. 아니야. 너가 다시 웃을 수 있어서 누나는 그걸로 좋게. 진짜야. 처남은 섬으로 돌아가서도 아내에게 미안함을 지울 수 없었고, 저희 두 사람을 한번 만나게 해서 어떻게든 아내의 진심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며칠 전 갑자기 아내의 집으로 와서는 불쑥 누나 모피코트 좀 줘 했답니다. 모피코트를 왜? 그건 곤란해. 남편이 준 선물이라서 안 돼.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처남이 일주일만 애들 엄마 모임이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그래 라고 했대요. 한겨울도 아니고 늦가을에 웬 모피코트를 입고 갈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처남이 저렇게 애걸복걸하며 떼를 쓰는 것이 하도 신기하고 웃겨서 그래 옛다 하고 모피코트를 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처남은 모피코트를 들고 심각한 얼굴로 세탁소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처남의 표정이 심각했던 건 제가 결혼을 했다고 알고 있어서였대요.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에 만일 처남이 하루라도 늦었다면 세탁소 문을 닫았을 테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튼 우린 그렇게 기적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여보, 이 집이 비록 허름해도 마당에서 당신 세탁소가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어디?
아내 말대로 그 집 마당에서 산 아래 도로가 보이고 세탁소가 정말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확인하려고 그랬어? 그러게요. 그것까진 생각 못했어요. 그냥 당신이 저기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보, 아니 오달짜씨,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어느덧 환갑이 넘은 늙은 아내가 수줍은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엔 여전히 한떨기 백합처럼 아름답고 우아했어요. 여보, 우리 다신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당신을 어디에도 보내지 않을 거야.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 어서 와. 저는 매일 세탁소 문을 다시 엽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출근을 합니다. 아내는 옷수선을 하고 전 세탁을 합니다. 세탁물을 배달할 땐 세탁 하면서 외칩니다. 옆에서 아내가 장난스럽게 더 크게요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요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